사흘을 굶은 나그네가 낯선 살인문 앞에 섰습니다. 남매는 빈 쌀독 바닥을 한참 긁어 밥을 지었습니다. 상에 올라온 밥그릇은 하나뿐이었습니다. 그 쌀은 내일 쓰기로 되어 있던 것이었습니다. 담 너머 잔치 소리를 들으며 아우는 방문을 닫았습니다.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내주세요.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충청도 산골이었습니다. 해가 산등성이로 넘어가는데 길에는 사람 그림자가 없었습니다. 한 나그네가 고갯마루를 넘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차림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갓은 챙이 한쪽 부러져 빗두름했고 도포는 색이 다 빠져 무슨 색이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허리에는 새끼줄을 둘렀고 집시는 뒤축이 닳아 흙이 그대로 발에 닿았습니다. 누가 보아도 밥을 빌러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걸음만은 이상하게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사흘째였습니다. 그저께 아침에 주막에서 국밥 한 그릇을 먹은 뒤로 아무것도 넘기지 못했습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돈은 품에 있었습니다. 다만 그것을 꺼내는 순간 이 걸음이 끝난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 사람들의 사정을 보러 다니는 중이었습니다. 돈을 꺼내 밥을 사 먹는 사람에게는 아무도 사정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빈손으로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만 그 집의 살림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는 굶었습니다. 마을에 들어서니 저녁 연기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20채쯤 되는 초가가 산자락을 따라 늘어서 있었습니다. 그는 첫 번째 집 살인문 앞에 섰습니다. 기척을 내자 안에서 사람이 나왔다가 그의 차림을 보고는 말없이 문을 닫았습니다. 두 번째 집에서는 개가 짖었습니다. 세 번째 집에서는 나이 든 여자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우리도 먹을 게 없소. 거짓말은 아닌 듯 했습니다. 마당에 널린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멍석도 없고 처마 밑에 매달린 곡식 다발도 없었습니다. 가을인데 마당이 비어 있다는 것은 그해 농사가 없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올해 이 골짜기에 비가 적었다는 것을 그는 오는 길에 논을 보고 알았습니다. 논바닥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벼를 뺀 자리에 그루터기가 성글게 남아 있었는데 그 간격이 지나치게 넓었습니다. 심은 것의 절반도 거두지 못한 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었습니다. 마을 앞들의 논만은 달랐습니다. 거기는 벼를 촘촘히 베어낸 자리였고 볕단이 아직도 쌓여 있었습니다. 같은 골짜기에서 어느 논은 갈라지고 어느 논은 넉넉했습니다. 물길이 좋은 논을 누군가 다 가지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눈에 담아두고 걸었습니다. 네 번째 집도 다섯 번째 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해가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산에서 찬 바람이 내려왔습니다. 그는 마을 끝까지 걸어갔습니다. 마지막 집은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언덕 아래에 있었습니다. 담이 낮았고 마당에는 풀이 자라 있었습니다. 지붕의 이영이 한쪽 귀퉁이만 새로 얹혀 있었습니다. 돈이 없어 한 번에 다 잊지 못하고 한쪽씩 손을 본 흔적이었습니다. 살인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다들 문짝이 아예 없었습니다. 그는 그 앞에 섰습니다. 돌아설까 하는 마음이 잠깐 들었습니다. 이 집이 이 마을에서 제일 가난하다는 것은 마당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리가 더는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지나가는 과객이 올시다. 방문이 열렸습니다. 젊은 사내가 나왔습니다. 20살이 채 안 되어 보였습니다. 여윈 얼굴에 눈만 컸습니다. 사내는 나그네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눈에 꺼리는 기색은 없었습니다. 먼 길 오셨습니까? 사흘을 걸었습니다. 하룻밤 처마만 빌리면 되겠습니다. 처마라니요. 들어오십시오. 사내가 몸을 비켰습니다.
마루에 올라서니 방 안이 다 보였습니다. 세간이라고 할 것이 없었습니다. 벽에 옷 몇 벌이 걸려 있고 구석에 낡은 괴가 하나 놓여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도 방바닥은 반질반질했습니다. 누군가 날마다 닦은 자리였습니다. 부엌 쪽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젊은 여자가 고개를 내밀었다가 얼른 도로 들어갔습니다. 사내가 말했습니다. 제 누이입니다. 두 분이 사십니까? 그렇습니다. 사내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그네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부엌에서 그릇 부딪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어서 오래 이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언가를 긁는 소리였습니다. 바가지로 항아리 바닥을 훑은 소리였습니다. 한 번 긁고 한참 있다가 또 긁었습니다. 나그네는 그 소리를 들으며 마루 기둥의 등을 기댔습니다. 쌀독 바닥을 긁는 소리라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한참 뒤에 부엌 문이 열렸습니다. 젊은 여자가 상을 들고 나왔습니다. 20서너쯤 되어 보였습니다. 머리를 한 갈래로 따 내리고 끝에 무명댕기를 메고 있었습니다. 시집을 가지 않은 처녀의 머리였습니다. 상 위에는 밥 한 그릇과 김치 한 접시, 간장 종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밥은 하얗게 김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나그네는 상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릇이 하나였습니다. 주인장들은 아직 안 드셨습니까? 사내가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먹었습니다. 너무 빨리 나온 대답이었습니다. 나그네는 숟가락을 들지 못했습니다. 젊은 여자가 고개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식습니다. 어서 드십시오. 목소리가 낮고 단정했습니다. 나그네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밥을 한 술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사흘 만의 밥이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혀에 닿는 순간 침이 고여 턱이 아팠습니다. 그는 천천히 씹었습니다. 급히 먹으면 체한다는 것을 알아서가 아니었습니다. 빨리 먹으면 이 밥이 금방 없어질 것 같아서였습니다. 김치는 쉬었습니다. 작년에 담근 것을 아껴 먹다 보니 쉬어진 김치였습니다. 간장에는 물을 탄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씩 눈에 들어왔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그것이 배가 고파서인지 다른 것 때문인지 그는 잠시 알 수 없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서 나그네는 마루로 나왔습니다. 달이 낮게 떠 있었습니다. 사내가 옆에 와 앉았습니다. 약주를 못 내어 드려 송구합니다. 밥을 얻어먹고 무슨 수를 바라겠습니까?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마당을 보았습니다. 풀 위에 이슬이 앉기 시작했습니다. 나그네가 물었습니다. 부모님은 어디 계십니까? 어머니는 제가 어릴 때 가셨습니다. 아버님은 3년 전에 가셨습니다. 3년이면 내일이 소상을 지나 대상입니다. 나그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내일이 아버님 제삿날입니까? 그렇습니다. 사내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나그네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방금 먹은 밥이 뱃속에서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그 쌀은, 예, 내일 쓰려던 것이었습니까? 사내가 처음으로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것이 부엌 쪽에서 누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손님, 그런 것 마음에 두지 마십시오. 젊은 여자가 부엌 문에 서 있었습니다. 아버님은 살아 계실 때 문간에 온 사람을 그냥 보내신 적이 없습니다. 오늘 그 쌀로 손님을 대접했으니 아버님이 더 좋아하실 것입니다. 나그네는 마루에서 내려섰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을 향해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이 밥값은 제가 반드시 갚겠습니다. 사내가 당황해서 손을 저었습니다. 어인 말씀입니까? 그만두십시오. 나그네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갚겠습니다. 그날 밤 나그네는 건넌방에 누웠습니다.
이불이 얇았습니다. 그러나 방바닥은 따뜻했습니다. 없는 살림에 손님 방에 불을 넣은 것이었습니다. 그는 천장을 보고 누워 오래 잠들지 못했습니다. 이 집 남매의 이름을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물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갚을 방법도 생각해야 했습니다. 밥 한 그릇 값이 아니라 제사 쌀 한 되의 값이었습니다. 그것은 돈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새벽에 그는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부엌에서 물 깃는 소리가 났습니다. 일어나 문을 여니 마당에 서리가 하얗게 앉아 있었습니다. 누이가 우물에서 물을 길어 나르고 있었습니다. 제사 준비였습니다. 그런데 부엌에서 나는 소리가 이상했습니다. 무엇을 지지거나 볶는 소리가 없었습니다. 물 끓는 소리만 났습니다. 그런데 마당에 놓인 것이 너무 적었습니다. 밥 몇 알, 대추 몇 알, 곶감 2개.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쌀은 손님이 먹었으니 남았을 리가 없었습니다. 나그네가 마당으로 내려갔습니다. 제가 물이라도 깃겠습니다. 손님이 그러실 것 없습니다. 어제 얻어먹은 값입니다. 누이가 잠깐 웃었습니다. 웃으니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때 담 너머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멀리서 사람들이 오가는 소리였습니다. 무언가를 두드리는 소리, 웃음소리, 그릇 나르는 소리. 그러다 풍악 소리가 짧게 났다가 그쳤습니다. 누이의 손이 멈췄습니다. 물동이를 인 채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나그네가 그쪽을 보았습니다. 마을에 잔치가 있습니까? 누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물동이를 부엌에 내려놓고 그대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방에서 사내가 나왔습니다. 사내도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한참을 마당에 서서 담 너머를 보았습니다. 얼굴에 아무 표정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몸을 돌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내가 방문을 닫았습니다. 세게 닫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주 조용히 닫혔습니다. 그 조용함이 오히려 이상했습니다. 나그네는 마당에 혼자 남았습니다. 담 너머에서 소리는 계속 났습니다. 이 마을에 그만한 잔치를 벌일 집이 있다는 것이 그는 의아했습니다. 어제 돌아본 집들은 모두 형편이 어려웠습니다. 그는 사리문 밖으로 나가 보았습니다. 마을 한가운데 큰 기와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제 그가 지나온 초가들과는 담의 높이부터 달랐습니다. 돌을 쌓아 올리고 그 위에 기와를 얹은 담이 골목을 따라 길게 이어졌습니다. 담을 따라 걷는 데만도 20걸음이 넘게 걸렸습니다. 어제 저녁에는 어두워서 보지 못한 집이었습니다. 담이 높고 대문이 컸습니다. 그 집 마당에서 사람들이 차이를 치고 있었습니다. 혼례를 준비하는 차림이었습니다. 지나가던 노인에게 그가 물었습니다. 어느 댁 혼사입니까? 노인이 대답했습니다. 배다리 긴 부자 아들이 장가를 든다오. 신부는 어느 댁 교수입니까? 노인이 나그네를 한 번 보았습니다. 그리고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아랫말 윤첨진의 딸이오. 말끝이 흐렸습니다. 말하고 싶지 않은 말을 한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제사는 밤에 지냈습니다. 상은 초라했습니다. 밥 대신 흰죽을 올렸습니다. 쌀 한 줌을 이웃에서 얻어온 것이었습니다. 과일은 3가지를 놓아야 하는데 2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적을 붙일 기름이 없어 그 자리는 비워두었습니다. 그래도 상보는 깨끗이 빨아 달인 것이었습니다. 향을 사를 향로가 없어서 밥그릇에 모래를 담아 대신 썼습니다. 나그네는 방 한쪽에 물러앉아 그것을 보았습니다. 남매는 절을 했습니다. 누이가 먼저 하고 사내가 뒤에 했습니다. 절이 끝나고 사내가 축을 읽었습니다. 종이를 펴는 손이 조심스러웠습니다. 축문은 새로 쓴 것이 아니라 3년째 같은 종이를 쓰고 있었습니다.
종이 귀퉁이가 달아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좋았습니다. 글을 배운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나그네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제사가 끝나고 셋은 마루에 앉았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누이가 술 대신 물을 떠왔습니다. 나그네가 물었습니다. 아버님은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사내가 말했습니다. 글을 가르치셨습니다. 이 마을에서요. 이 골짜기 아이들이 다 아버님께 배웠습니다. 살림은 논이 20마직이 있었습니다. 나그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20마직이면 적은 살림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없습니까? 사내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러다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구석에 낡은 궤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무언가를 꺼내왔습니다. 종이 뭉치였습니다. 기름을 먹인 종이에 쌓여 있었습니다. 사내가 그것을 마루에 폈습니다. 여러 장이었습니다. 나그네는 달빛에 그것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논문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다른 종이가 한 장 더 있었습니다. 붉은 실이 감겨 있었습니다. 혼서였습니다. 혼인을 약속하며 두 집이 주고받는 문서였습니다.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10년 전이었습니다. 신랑들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강대석. 이것이 누구입니까? 사내가 대답했습니다. 접니다. 그날 밤 나그네는 남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말은 주로 누이가 했습니다. 이름은 강분이라 했습니다. 24이었습니다. 아우는 강대석, 19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강훈장으로 불렸습니다. 가난한 아이도 쌀 한 되만 받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노는 있어도 늘 넉넉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석이 9살 되던 해였습니다. 아랫말 윤첨지가 찾아왔습니다. 윤첨지의 딸이 그때 8살이었습니다. 두 집은 사돈을 맺기로 하고 혼서를 주고받았습니다. 날짜만 뒤로 미뤄둔 혼약이었습니다. 그때는 강훈장 집이 윤첨지네보다 나았습니다. 아버님이 그 아이를 예뻐하셨습니다. 분이가 말했습니다. 옥년이라고 합니다. 어릴 적에는 우리 집에 와서 글도 배웠습니다. 그런데 어찌 되었습니까? 분이가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3년 전 여름에 아버님이 병으로 누우셨습니다. 약값이 컸습니다. 논을 팔았습니다. 처음에는 5마지기만 팔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병이 길어지니 5이 10이 되고 10이 20이 되었습니다. 분이가 잠깐 숨을 골랐습니다. 약을 지으러 읍내까지 걸어 다녔습니다. 왕복 60리였습니다. 새벽에 나가서 밤에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다녀오면 아버님이 늘 물으셨습니다. 오늘은 얼마나 들었느냐? 제가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그날은 약을 안 드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오늘은 싸게 지었습니다. 하고 아버님은 그 말을 믿는 척해 주셨습니다. 대석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버님이 가시고 나니 남은 것이 이 집 한 채였습니다. 나그네가 물었습니다. 노는 누가 샀습니까? 배달이 긴 부자입니다. 마당에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대석이 말했습니다. 약값을 그 집에서 꾸었습니다. 장리로 꾸었습니다. 갚을 때가 되니 논으로 갚으라 하기에 논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혼사는 어찌 되었습니까? 분이가 대답했습니다. 윤첨지 어른이 아버님 장례에 오셔서 우셨습니다. 약속은 약속이니 걱정 말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이 끊겼습니다. 대석이 이었습니다. 작년 봄에 윤첨지 댁도 김 부자에게 곡식을 꾸었습니다. 흉년이라 온 마을이 다 꾸었습니다. 그리고 올가을에 갚을 때가 되었습니다. 나그네가 담 너머를 보았습니다.
기와집 쪽에서는 아직도 불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일 혼례입니까? 모레입니다. 대석이 말했습니다. 모레 아침에 신부가 저 집으로 들어갑니다. 이튿날 아침 나그네는 길을 나섰습니다. 남매는 그가 떠나는 줄 알았습니다. 분이가 주먹밥을 싸 주려 했으나 쌀이 없었습니다. 대신 삶은 밥 몇 알을 종이에 싸서 내밀었습니다. 나그네는 그것을 받아 품에 넣었습니다. 신세 많이 졌습니다. 별 말씀을요. 그는 살인문을 나섰습니다. 그러나 마을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랫말 쪽으로 걸었습니다. 윤첨진의 집은 개울 건너에 있었습니다. 강씨네보다는 나았으나 역시 초가였습니다. 마당에 멍석이 깔려 있고 그 위에 혼수짐이 몇 개 놓여 있었습니다. 짐이 단출했습니다. 부잣집으로 시집가는 딸의 짐이라기에는 너무 적었습니다. 나그네는 살인문 앞에서 기척을 냈습니다. 늘수그레한 남자가 나왔습니다. 윤첨지였습니다. 쉰이 넘어 보였고 등이 굽어 있었습니다. 뉘시오. 지나가는 과객입니다. 물 한 그릇 얻어 마실까 합니다. 윤첨지는 잠깐 그를 보다가 마당으로 들였습니다. 바가지에 물을 떠 주었습니다. 나그네는 그것을 천천히 마셨습니다. 대개 경사가 있으신 모양입니다. 윤첨지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나그네가 다시 말했습니다. 멍석에 혼수가 있어 여쭙습니다. 윤첨지가 마루에 앉았습니다. 한참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경사요. 경사면 왜 어른 얼굴이 그렇습니까? 윤첨지의 손이 떨렸습니다. 과객이 남의 집 일을 알아 무엇 하시겠소? 들어드릴 수는 있습니다. 윤첨지가 나그네를 보았습니다. 거지 행색이었습니다. 아무 힘도 없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말이 나왔는지도 몰랐습니다. 내가 딸을 팔았소.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작년에 김 부자에게 벼 20섬을 꾸었소. 가을에 갚으려니 40섬을 내라 하오. 40섬이 어디 있소? 논을 다 팔아도 안 돼요. 그랬더니 그 집에서 사람을 보내 말하기를. 윤첨지가 말을 멈췄습니다. 딸을 보내면 빚은 없던 것으로 하겠다 하였소. 나그네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 말을 듣고 사흘을 밥을 못 먹었소. 우리 옥년이는 정혼한 데가 있소. 강훈장 대가 아들이요. 10년 된 혼약이요. 내가 그 집에 무슨 낯으로 가겠소. 윤첨지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장례 때 내가 그 집 남매 앞에서 약속은 지킨다고 하였소. 그 말을 내 입으로 하였소. 나그네가 물었습니다. 따님은 무엇라 합니까? 아무 말도 안 하오. 울지도 않소. 밥만 안 먹소. 어제는 하루 종일 개울에 나가 앉아 있다 왔소. 빨래를 이고 나가서는 그대로 이고 돌아왔소. 윤첨지가 마당에 혼수짐을 보았습니다. 저 짐도 그 집에서 보내온 것이요. 우리가 마련한 것은 하나도 없소. 딸을 보내면서 아비가 해준 것이 아무것도 없소. 나그네는 윤첨지네를 나와 마을 우물가로 갔습니다. 여자들이 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금 떨어진 나무 밑에 앉았습니다. 거지가 앉아 쉬는 것으로 보였을 뿐 아무도 그를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여자들의 말소리가 그대로 들려왔습니다. 모레라며 모레 아침에 가마가 온대. 옥년이가 어제 하루 종일 울었다더라. 밥도 안 먹는데 울면 뭐 하나. 아비가 도장을 찍었는데 방망이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강훈장 대가들은 어떡한데. 어떡하긴. 아무 말도 못하지. 불쌍한 것들이야. 그 집 딸도 시집을 못 가고 24이 되도록 저러고 있잖아. 동생 하나 건사하느라 그런 거지.
혼처가 왜 없었겠어. 살림이 저러니 다들 뒷걸음질을 친 거지. 강 훈장이 살아있었으면 저러지 않았을 텐데. 한 여자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근데 그 집 논 말이야. 왜? 이상하잖아. 스무마지기가 약값으로 다 넘어가는 게 말이 되나. 그러게. 우리 집 양반도 그 말 하더라. 김 부자가 셈을 어떻게 했는지 누가 아나. 장부는 그 집에 있고 아저는 그 집 사람이고. 잠깐 조용해졌다가 다른 목소리가 이었습니다. 우리 집도 재작년에 10섬 꾸었잖아. 올해 30섬 내라 하더라. 셈을 물으면 뭐라고 하는데. 장부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만 해. 장부를 보자고 하면. 무식한 것들이 장부는 봐서 뭐 하냐고 하지. 쉿. 말이 그쳤습니다. 여자들이 빨래를 걷어 이고 하나둘 돌아갔습니다. 나그네는 나무 밑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있었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윤첨진의 20섬이 한 해 만에 40섬이 되었습니다. 원금과 이자가 같았습니다. 그것까지는 그래도 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강훈장내 논 20마지기는 달랐습니다. 약값으로 꾼 돈이 논 20마지기가 되려면 셈이 몇 번 뒤집혀야 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먼저 볼 것이 있었습니다. 문서였습니다. 우물가를 나와 개울 쪽으로 내려가는데 물가에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젊은 처녀였습니다. 빨래 방망이를 옆에 놓고 물만 보고 있었습니다. 빨래는 아직 손도 대지 않은 채였습니다. 댕기머리가 어깨 아래로 늘어져 있었습니다. 나그네는 조금 떨어진 돌 위에 앉았습니다. 처녀가 인기척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부어 있었습니다. 놀라게 했으면 미안하오. 처녀가 얼른 눈가를 훔치고 빨래를 물에 담갔습니다. 방망이질이 시작되었습니다. 소리가 고르지 않았습니다. 3번 치고 한참 쉬고 다시 2번 쳤습니다. 나그네가 물었습니다. 물이 차지 않소. 괜찮습니다. 손이 빨갛소. 처녀가 손을 물에서 뺐다가 도로 넣었습니다. 한동안 물소리만 났습니다. 그러다 처녀가 먼저 말했습니다. 어디로 가시는 길입니까? 정처 없이 다니오. 좋으시겠습니다. 말투에 힘이 없었습니다. 어디로든 갈 수 있으니 좋으시겠습니다. 나그네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처녀가 방망이를 내려놓았습니다. 손님, 말하시오. 글을 읽으실 줄 아십니까? 조금 아오. 처녀가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접힌 종이었습니다. 여러 번 접었다 폈는지 접힌 자리가 다 해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글자인지 좀 봐 주십시오. 나그네가 그것을 받아 폈습니다. 혼서였습니다. 10년 전 날짜였습니다. 강신의 궤에서 본 것과 짝을 이루는 종이었습니다. 신부될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윤옥년. 이 글자가 제 이름입니까? 그렇소. 제 이름이 어느 자입니까? 나그네가 손가락으로 짚어 주었습니다. 이것이 구슬옥이고 이것이 연꽃이연이요. 처녀가 그 자리를 오래 보았습니다. 아버님이 10살 때 저 글자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윤첨지 어른이요. 아니요. 강훈장 어른이십니다. 처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저는 여자라 서당에는 못 갔습니다. 그런데 그 어른이 마당에 나오셔서 제 이름 2자만 땅에 써 주셨습니다. 내 이름은 내가 알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물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그 어른이 가시고 3년입니다. 내일 아침에 저는 다른 집으로 갑니다. 이 종이는 오늘 태워야 합니다. 나그네가 종이를 접어 돌려주었습니다. 태우기 전에 하나만 묻겠소. 예.
낭자는 그 집에 가고 싶소. 처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저었습니다. 그러다 손등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이 우십니다. 밤마다 우십니다. 제가 안 간다고 하면 아버님이 어찌 되실지 저는 압니다. 그래서 간다고 했습니다. 나그네가 일어섰습니다. 낭자. 처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종이는 오늘 태우지 마시오. 하루만 더 두시오. 어찌하여? 종이 한 장이 아직 할 일이 남았을지도 모르니 그렇소. 나그네는 그렇게 말하고 개울을 건넜습니다. 처녀가 그 뒷모습을 한참 보았습니다. 저녁에 그는 강시내로 돌아갔습니다. 남매가 놀랐습니다. 떠나신 줄 알았습니다. 길이 잘못 들었습니다. 하룻밤만 더 신세 지겠습니다. 대석이 얼른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그날 밤 나그네가 말했습니다. 어제 궤에서 꺼낸 문서를 다시 볼 수 있겠습니까? 대석이 궤를 열었습니다. 나그네는 등잔 앞에서 종이를 한 장씩 폈습니다. 논문서가 넉 장이었습니다. 논을 넘길 때마다 한 장씩 쓴 것이었습니다. 그 옆에 다른 종이가 있었습니다. 돈을 꾼 문서였습니다. 장리 문서였습니다. 나그네는 그것을 오래 보았습니다. 첫 장에 적힌 것은 벼 10섬이었습니다. 그 다음 장에 적힌 것은 20섬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40섬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은 80섬이었습니다. 그는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이것이 언제 것입니까? 첫 장이 아버님 앓기 시작하신 해봄입니다. 그러면 새해 동안 이렇게 되었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나그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10섬이 새해 만에 80섬이 되었습니다. 갚지 못하니 이자에 다시 이자를 얹은 것입니다. 대석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저희가 무식하여 그런 줄만 알았습니다. 꾸었으면 갚는 것이 이치라고만 생각했습니다. 나그네가 말했습니다. 이치는 맞습니다. 그러나 나라의 법이 있습니다. 대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장리를 놓는 것은 나라도 막지 않습니다. 다만 이자가 원금을 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10섬을 구웠으면 이자로 10섬까지입니다. 합해서 20섬입니다. 거기서 끝입니다. 몇 해가 지나도 그 위로는 못 받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분이가 부엌에서 나와 문지방에 앉았습니다. 그러면 10섬을 구워놓은 20마지기를 뺏긴 것은 법이 아닙니다. 나그네가 문서를 접었습니다. 이 집은 갚을 것을 이미 다 갚았습니다. 오히려 넘게 주었습니다. 대석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아무도 그 말을 해주지 않았습니까? 나그네가 대답했습니다. 셈을 아는 사람은 그 집 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나그네는 등잔을 끄지 않았습니다. 대석에게 종이와 붓을 청했습니다. 대석이 아버지가 쓰던 벼루를 내왔습니다. 먹이 반쯤 달아 있었습니다. 나그네는 서안 앞에 앉았습니다. 문서를 한 장씩 놓고 옆에 종이를 폈습니다. 그리고 셈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원금이 얼마인지, 이자가 얼마여야 하는지, 실제로 얼마를 받았는지, 날짜와 수량을 하나하나 옮겨 적었습니다. 붓을 든 자세가 어제까지의 그 거지와는 달랐습니다. 허리가 곧았습니다. 손목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셈이 한 줄씩 늘어갔습니다. 새해 전 봄, 벼 10섬. 그해 가을에 갚지 못하니 이자 10섬이 붙어 20섬. 이듬해 봄에 다시 20섬을 원금으로 잡아 이자를 매기니 40섬. 또 한 해가 지나 80섬. 원금이 이자를 낳고 그 이자가 다시 원금이 되는 셈이었습니다. 이런 식이면 10해 뒤에는 벼 10섬이 마을 하나를 삼킵니다.
나라가 이자를 원금까지로 막아둔 것은 그 때문이었습니다. 박문수는 그 조항을 종이 맨 위에 옮겨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강훈장 댁이 실제로 넘긴 것을 적었습니다. 논 20마지기. 한 마지기에서 나오는 벼가 2섬이니 20마지기면 해마다 40섬이 나오는 땅이었습니다. 벼 10섬을 꾸어준 대가로 해마다 40섬을 낳는 땅을 가져간 것이었습니다. 붓끝이 잠깐 멈췄습니다. 대석은 문 앞에 앉아 그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밑에서 10년을 배운 눈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글씨가 보통 글씨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손님, 말씀하십시오. 손님은 누구십니까? 나그네가 붓을 멈추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밥 한 그릇 얻어먹은 사람입니다. 대석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한 번은 분이가 숭늉을 들여왔습니다. 나그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낭자께 하나 여쭙겠습니다. 예. 아우님 혼사가 이대로 깨지면 낭자는 어찌하실 생각입니까? 분이가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저야 어찌 되어도 상관없습니다. 동생만 자리를 잡으면. 그 말은 낭자 자신에 대해서는 아무 답도 아닙니다. 분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이미 나이를 놓쳤습니다. 나그네가 붓을 내려놓았습니다. 낭자. 예. 세상에 놓친 나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놓쳤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분이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나갔습니다. 새벽이 되었습니다. 나그네 앞에 종이가 넉 장 쌓였습니다. 셈이 다 끝나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접어 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마당에 서니 동쪽 하늘이 희끄무레했습니다. 내일이면 가마가 온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하루 남았습니다. 날이 밝자 나그네는 김 부자 집으로 갔습니다. 대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마당에 차일이 쳐지고 멍석이 깔려 있었습니다. 돼지를 잡는지 한쪽에서 김이 올라왔습니다. 떡판에서 떡 맺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사람이 20명은 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한 마을에서 이 집만 딴 세상이었습니다. 나그네가 대문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곧 하인 하나가 달려왔습니다. 어디서 온 거진가? 저리 가시오. 주인장을 뵈러 왔습니다. 주인 어른이 거지를 왜 만나? 욕이라도 하시려거든 저 뒤로 돌아가시오. 잔치 뒤에 남는 것 있으면 주겠소. 나그네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하인이 그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그때 안채 쪽에서 목소리가 났습니다. 무슨 일이냐? 살찐 남자가 나왔습니다. 비단 두루마기를 입고 있었습니다. 김 부자였습니다. 나이는 50쯤 되어 보였습니다. 얼굴이 붉고 목소리가 컸습니다. 하인이 말했습니다. 거지가 어른을 뵙겠다고 합니다. 김 부자가 나그네를 위아래로 훑었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보아하니 밥이 급한 모양인데 내일이 우리 집 경사요. 오늘은 좋은 날이니 내가 후하게 인심을 쓰지. 그는 하인에게 일렀습니다. 저 사람 밥 한 상 차려 주어라. 잔치 앞두고 문전에서 사람 내치면 재수 없다. 나그네가 말했습니다. 밥은 되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오? 어른께 여쭐 것이 있습니다. 강훈장 댁 장리 문서 말입니다. 김 부자의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뭐라? 10섬을 구워준 것이 새해 만에 80섬이 되었더군요. 그 셈이 어느 법에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떡매 소리가 멎었습니다. 김 부자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이놈이 어디서 굴러온 것이 남의 잔칫날에. 여봐라.
이놈을 끌어내라. 하인 서넛이 달려들었습니다. 나그네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역살이 잡힌 채 대문 밖으로 밀려나갔습니다. 클바닥에 넘어졌습니다. 부러진 갓이 벗겨져 굴렀습니다. 김 부자가 대문 안에서 소리쳤습니다. 내일 다시 얼씬거리면 다리를 분질러 놓겠다. 대문이 닫혔습니다. 나그네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옷에 흙을 털었습니다. 갓을 주워 썼습니다. 그리고 닫힌 대문을 한참 올려다보았습니다. 담을 따라 돌아 나오는데 뒤에서 발소리가 났습니다. 돌아보니 아까 그를 끌어냈던 하인 중 하나였습니다. 젊은 축이었습니다. 주위를 한번 둘러보더니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주먹밥이었습니다. 이거 드시오. 자네가 나를 끌어낸 사람 아닌가? 시키니까 했지요. 하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저 집에 논 5마지기 넘겼소. 그래서 내가 지금 저 집 종노릇을 하고 있소. 아까 하신 말씀 다 들었소. 나그네가 주먹밥을 받았습니다. 자네 이름이 무엇인가? 막쇠라 합니다. 막쇠. 예. 내일 아침에 자네가 할 일이 하나 있을지도 모르네. 무슨 일입니까? 대문을 열어두는 일일세. 하인이 나그네를 빤히 보았습니다. 거지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하인은 아무것도 묻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이튿날 아침이었습니다. 김 부자 집 마당에 사람이 가득했습니다. 마을 사람 대부분이 와 있었습니다. 오고 싶어 온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빚을 진 집은 오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차일 아래 상이 늘어섰습니다. 고기와 떡이 산처럼 쌓였습니다. 김 부자가 상석에 앉았습니다. 그 옆에 고을 아전 하나가 앉아 있었습니다. 이 마을의 문서를 다루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무릎을 맞대고 웃고 있었습니다. 마당 한쪽에는 이 골짜기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앉으라는 말을 듣고도 앉지 못하고 서 있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빚을 진 집 사람들이었습니다. 상에 놓인 고기를 보면서도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먹으면 그것도 나중에 샘에 들어갈 것 같아서였습니다. 아랫말에서 가마가 올라왔습니다. 가마꾼 넷이 메고 있었습니다. 가마 뒤로 윤첨지가 따라왔습니다.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가마가 마당에 들어섰습니다. 그 뒤로 대문이 닫히지 않았습니다. 닫으라는 소리가 났는데도 열린 채로 있었습니다. 문 옆에 젊은 하인 하나가 서서 문짝을 잡고 있었습니다. 막쇠였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축하하는 소리는 크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당 한쪽에서 목소리가 났습니다. 잠깐 멈추시오. 사람들이 돌아보았습니다. 어제 쫓겨난 거지가 서 있었습니다. 부러진 갓에 해진 도포 그대로였습니다. 김 부자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놈이 또 당장 끌어내라. 하인들이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나그네가 먼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마당 끝까지 울렸습니다. 이 혼인은 성사될 수 없습니다. 신부에게는 이미 혼서를 주고받은 곳이 있습니다. 마당이 잠잠해졌습니다. 김 부자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혼서라. 그 종이가 무슨 힘이 있단 말이냐. 그 집은 논 한 마지기 없는 집이다. 딸 가진 아비가 어디로 보내든 그 아비 마음이지. 나그네가 품에서 종이를 꺼냈습니다. 윤첨지 어른께 여쭙겠습니다. 윤첨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른께서는 따님을 이 댁에 보내고 싶으십니까? 윤첨지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아니면 빚 많은 섬을 갚을 길이 없어 보내신 것입니까? 윤첨지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대답이었습니다. 나그네가 종이를 폈습니다. 작년 가을 윤첨지 댁이 꾼 것은 벼 20섬입니다.
한 해가 지났으니 이자로 20섬, 합해 40섬을 내라 하셨습니다. 거기까지는 법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김 부자가 턱을 들었습니다. 들었느냐? 법에 맞다지 않느냐? 그러나 나그네가 다른 종이를 폈습니다. 강훈장댁 문서는 다릅니다. 새해 전 봄에 꾼 것이 벼 10섬입니다. 이자를 다 붙여도 20섬에서 끝나야 합니다. 이 댁은 80섬을 받으셨습니다. 논 20마지기를 그 값으로 가져가셨습니다. 그 논이 지금 이 댁 앞틀에 있습니다. 마당이 술렁였습니다. 여기저기서 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우리 집도, 우리도 그랬어. 저 집에서 꾼 사람 손 들어봐. 손이 하나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둘이 올라갔습니다. 여기저기서 팔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올라간 손은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마당의 절반이 손을 들고 있었습니다. 김 부자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조용히 하라. 이놈, 내가 무엇인데 남의 문서를 들고 셈을 따지느냐. 내까지 거지가. 아전이 일어나 거들었습니다. 저자를 관에 넘겨야 합니다. 잔치집에서 소란을 피우는 것은 죄가 됩니다. 나그네가 그 아전을 보았습니다. 마침 잘 되었습니다. 관에 가서 말할 것이 나도 있습니다. 나그네가 도포 안으로 손을 넣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또 종이를 꺼내는 줄 알았습니다. 그의 손에 잡힌 것은 둥근 쇠붙이였습니다. 아침 햇살에 그것이 번쩍했습니다. 말이 새겨진 노쇠 패였습니다. 마패였습니다. 가장 먼저 알아본 것은 아전이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전이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것을 본 사람들이 하나씩 따라 꿇었습니다. 김 부자만 서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 마을 밖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여러 사람이 뛰어들어오는 소리였습니다. 역졸들이었습니다. 번거지를 쓰고 붉은 띠를 두른 사내들이 대문으로 몰려 들어왔습니다. 그 중 하나가 마당 한가운데서 외쳤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야. 소리가 산까지 갔다가 되돌아왔습니다. 그 소리를 두 번째로 외쳤을 때는 마을 사람들도 따라 외쳤습니다. 누가 먼저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담 밖에서도 소리가 났습니다. 마당이 뒤집혔습니다. 상이 엎어지고 그릇이 깨졌습니다. 떡이 흙바닥에 굴렀습니다. 김 부자가 그제야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역졸들이 그를 붙들었습니다. 박문수가 마당 가운데로 걸어 나갔습니다. 부러진 갓을 벗어 옆으로 던졌습니다. 고을 아전은 앞으로 나오라. 아전이 기어 나왔습니다. 이 댁의 장리 문서를 관의 장부에 올린 것이 너냐? 어사또 소인은 올렸느냐 안 올렸느냐? 올렸습니다. 올릴 때 셈을 보았느냐? 아전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보고도 올렸으면 한통속이고 보지 않고 올렸으면 직무를 버린 것이다. 둘 중 어느 쪽이냐? 아전이 이 말을 땅에 대었습니다. 박문수가 역졸에게 일렀습니다. 이 집의 문서를 전부 거두어라. 고을 창고와 장부도 봉하라. 이 골짜기에서 저 집의 장리를 꾼 집을 하나도 빠짐없이 적어라. 역졸들이 흩어졌습니다. 곳간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서 벼섬이 나왔습니다. 세다가 그만두었습니다. 한 사람이 한 해에 먹는 것이 벼 2섬이라 하면 그 곳간에는 이 마을 사람 모두가 세 해를 먹을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마을 사람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옆집에서 죽을 끓여 먹은 겨울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김 부자가 붙들린 채 소리쳤습니다. 어사또 소인은 법대로 받았습니다. 박문수가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법대로 받았다는 사람이 어제는 왜 나를 대문 밖으로 내던졌는가? 법을 아는 사람은
샘을 물으면 샘으로 답한다. 자네는 사람을 시켜 나를 넘어뜨렸다. 그것이 자네 샘의 답이다. 김 부자가 입술을 떨었습니다. 소인은 그저 남들 하는 대로. 남들이 다 그리하면 죄가 없어지는가. 사또. 자네가 받은 것 중에 법이 허락한 것은 자네 것이다. 그것까지 뺏지 않는다. 다만 법이 허락하지 않은 것은 자네 것이 아니다. 자네 곳간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들의 겨울에서 나온 것이다. 박문수가 마당의 사람들을 가리켰습니다. 김 부자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박문수가 마당을 둘러보았습니다. 이 마을에서 저 집에 논을 넘긴 사람은 앞으로 나오시오. 한참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한 노인이 일어섰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일어섰습니다. 일어서는 사람이 계속 늘었습니다. 12이었습니다. 박문수가 말했습니다. 장부를 대조하여 넘게 받은 것은 모두 돌려주게 하겠소. 돌아갈 노는 돌아갈 것이오. 마당에서 누군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날 오후 박문수는 윤첨지를 불렀습니다. 윤첨지가 마당에 엎드렸습니다. 사또 소인이 죽을 죄를. 어른, 일어나십시오. 박문수가 그를 붙들어 일으켰습니다. 어른께서 지은 죄는 딸을 반려한 죄가 아닙니다. 갚을 길이 없는 빚을 진 죄도 아닙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하겠다는 말을 강씨 댁에 직접 하러 가지 않은 죄입니다. 윤첨지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 말을 하러 갔더라면 그 댁 남매가 사흘은 덜 아팠을 것입니다. 예. 이제 가서 하십시오. 무슨 말을? 약속은 지킨다는 말을 하십시오. 윤첨지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사또. 빚은 셈을 다시 하면 남는 것이 없습니다. 따님은 어디로도 가지 않아도 됩니다. 윤첨지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박문수는 강시내로 갔습니다. 남매가 마당에 나와 있었습니다. 마을이 뒤집힌 소식을 이미 들은 뒤였습니다. 대석이 박문수를 보고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박문수가 그를 일으켰습니다. 내가 밥값을 갚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또. 아직 다 갚지 못했습니다. 박문수가 분이를 보았습니다. 낭자. 예. 윤첨지 댁에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분이가 얼굴을 붉혔습니다. 26이고 그를 조금 잊는다 합니다. 작년에 혼담이 있었으나 집이 기울어 깨졌다 합니다. 낭자와 사정이 같습니다. 사또, 저는 내가 억지로 맺어 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두 집이 서로 보고 정할 일입니다. 다만 나이를 놓쳤다는 말은 다시 하지 마십시오. 분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어깨가 떨렸습니다. 두 집이 마주 앉은 것은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윤첨지가 혼서를 들고 강신의 마당에 들어섰습니다. 10년 전에 자기가 써준 그 종이었습니다. 대석이 마루에서 내려와 절을 했습니다. 윤첨지가 그 절을 받다 말고 대석을 끌어안았습니다. 두 사람이 마당에 선 채 한참을 있었습니다. 혼례는 사흘 뒤에 치렀습니다. 한날의 두 쌍이었습니다. 강대석과 윤옥년, 그리고 강분이와 윤첨지의 아들. 두 집이 겹사돈이 되었습니다. 잔치는 강신의 마당에서 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저마다 무언가를 들고 왔습니다. 쌀 한 돼, 콩 한 되박, 닭 한 마리. 없는 살림에서 나온 것들이었습니다. 마당에 멍석이 5장 깔렸습니다. 차일도 없었습니다. 가을 하늘이 그대로 지붕이었습니다. 신랑 둘이 나란히 서고 신부 둘이 나란히 마주 섰습니다. 한쪽에서 절을 하면 다른 쪽도 같이 절을 했습니다. 절이 어긋나서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옥년이 절을 하다가 울었습니다. 분이가 옆에서 그 손을 잡아 주었습니다.
이제 시누이가 될 사람이고 올케가 될 사람이었습니다. 두 여자가 손을 잡은 채 함께 절을 마쳤습니다. 풍악이라고 할 것도 없었습니다. 누가 장구를 가져와 두드렸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윤첨지는 잔치 내내 웃다가 울다가 했습니다. 사람들이 술을 권하면 받아 마시고 마시다 말고 또 눈물을 닦았습니다. 마을 노인 하나가 그 등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아, 오늘은 웃는 날일세. 웃고 있소. 울면서 웃고 있지 않은가. 그러니 오늘이 좋은 날이지요. 박문수는 담 밖에 서서 그것을 보았습니다. 혼례가 끝난 이튿날 새벽, 박문수는 마을을 떠났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석이 아침에 건넌방 문을 열었을 때 방은 비어 있었습니다. 이불이 개어져 있었습니다. 그 위에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글씨가 몇 줄 적혀 있었습니다. 밥값은 갚았으니 마음에 두지 말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줄이 더 있었습니다. 아버님 제사의 밥을 2 그릇 올리라는 말이었습니다. 대석은 그 종이를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무슨 뜻인지 처음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분이가 옆에서 그것을 읽고 먼저 알아들었습니다. 제사상의 밥 한 그릇은 아버님 것이고 또 한 그릇은 분이가 말을 맺지 못했습니다. 대석이 종이를 접어 궤에 넣었습니다. 혼서가 들어있던 그 궤였습니다. 이제 그 궤에는 종이가 2장 들어 있었습니다. 10년을 기다린 혼서 한 장과 이름 없는 글씨 몇 줄이었습니다. 그해 겨울에 논이 돌아왔습니다. 강신해에 12마지기가 돌아왔습니다. 20마지기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이미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12마지기였습니다. 윤첨진에도 빈 문서가 없어졌습니다. 마을의 다른 집들도 저마다 얼마씩 돌려받았습니다. 김 부자는 고을 옥에 갇혔다가 재산의 절반을 물어내고 풀려났습니다. 아전은 자리에서 쫓겨났습니다. 이듬해 가을이 왔습니다. 강훈장의 기일이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마당에 멍석을 펴고 상을 차렸습니다. 과일이 놓이고 나물이 놓이고 적이 놓였습니다. 대석의 아내가 된 옥년이 전을 부쳤습니다. 시집간 분이도 아이를 베어 배가 불러온 채로 왔습니다. 상 한가운데 밥이 2 그릇 놓였습니다. 한 그릇은 아버지 것이었습니다. 또 한 그릇은 이름을 적지 않은 자리였습니다. 절을 하고 나서 대석이 말했습니다. 그 어른이 지금 어디 계실까? 옥년이 대답했습니다. 어디선가 또 굶고 계시겠지요. 분이가 웃었습니다. 그 어른 밥을 참 천천히 드셨지요. 한술 뜨고 오래 씹으셨습니다. 그때는 배가 고파 그런 줄 알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니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대석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었을까? 분이가 상 위의 밥그릇 2개를 보았습니다. 아까워서 그러셨겠지요. 우리가 무엇을 덜어내어 지은 밥인지 아셨으니까. 아무도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마당에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그해 겨울 어느 산길이었습니다. 날이 저물고 눈발이 날렸습니다. 부러진 갓을 쓴 사람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허리에 새끼줄을 두르고 집시는 뒤축이 달아 있었습니다. 멀리 마을에 불빛이 보였습니다. 그는 그 불빛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품속에 마패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꺼내는 것은 언제나 맨 마지막이었습니다. 먼저 하는 일은 문을 두드리고 밥을 청하는 것이었습니다. 밥을 내어주는 손을 보면 그 집의 사정이 보이고 마을의 사정이 보이고 그 고을의 사정이 보였습니다. 굶어야 보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눈이 조금씩 굵어졌습니다. 살인문 하나가 그의 앞에 있었습니다. 그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지나가는 과객이 올시다.